안녕하십니까. 시스템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조대영입니다. 설명하기 앞서 편의를 위해 복차를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타임으로 인한 시스템 관리의 필요성, 다운타임으로 인한 비용, 다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 유지 보수와 성공적인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스템 변경 시 주의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능 관리, 네 번째로는 가용성에 대한 정의와 가용성 측정 방법과 예시, 서버 다운의 원인, 가용성의 단계와 대표적인 방법인 페이로버를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량 산정과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복구가 필요한 환경과 복제 기법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할까요? IT 시대인 지금 회사의 모든 정보는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996년 6월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증권회사인 찰스 슈왑사는 전산 시스템이 1시간 동안 다운됨에 따라 수십만의 사용자들의 행위가 빗발치고 주식은 그 1시간이라는 다운타임 동안 26%가 하락하고 회사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안정한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운영이 이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IT 인프라스트럭처는 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능으로 급부상하였고, 모든 업무는 통합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있어 전산 시스템 자체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운타임은 시스템이 다운되어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운으로 인한 비용은 값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다운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것은 사용자를 잃는 것과 함께 사용자가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자를 고용했다 친다면 고용하는 데에 든 비용, 개발한 시간 등의 낭비가 있겠고, 개발하던 것이 규모가 거대할수록 그 비용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시스템 다운으로 인해 작업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야근 수당 등은 이 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산업 직군별 다운타임이 발생했을 경우 시간당 평균 비용을 나타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많은 이들이 즐기는 게임의 서버가 다운되었다면 게임 이용자들의 항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서버가 다운되었다면 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이에 따라 운영자들은 사용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예기치 않았던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회사로 손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버 다운의 빈도가 잦아진다면 사용자의 수의 감소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버 다운이 일어났다 치면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고객 보상으로 인해 금융기업 입장에서의 손실은 막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유지 보수의 작업이 다른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계획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되는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원상태로 되돌려 넣을 방안을 강구하고, 즉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백업이 요구되며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리던던시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메인터넌스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반적 상황 분석 및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되풀이되는 업무에 대한 자동화된 스크립트 및 툴 사용, 여섯 번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분석 및 제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시스템의 용도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여덟 번째로 시스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하는 데의 제한 사항으로 시스템을 발생시키는 변경 작업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된다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 발생 지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작업의 문서를 통해서 오류 지점을 보다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변경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툴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시스템에 적용될 모든 것을 사전에 테스트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솔루션은 해당하는 그 문제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는 다양한 영향들이 서로 얽혀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일지라도 하나의 솔루션이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능 관리는 튜닝과 직결됩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적절히 배치해서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카테고리: 시스템 환경 변화, 워크로드의 특성, 시스템의 처리량 변화가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며, 따라서 이러한 각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성능 관리의 토대가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향 분석은
시스템의 성능 관리 및 튜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용성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A는 가용성을 나타내며 MTBF는 실패 사이의 시간, MTTR은 복구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실제로 MTTR이 최소화될수록 가용성은 100%에 가깝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MTBF가 5만 시간이고 MTTR이 30분이라면 시스템의 가용성은 99.999%가 됩니다. 결국 5년 8개월 동안 단 30분의 다운타임이 발생해야만 99.999%의 가용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용성 수치를 99.9999%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 8개월 동안 단 3분의 다운타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다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드 다운타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인한 다운타임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버그는 시스템 안전성을 위하여 가장 통제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가 안정화되어 갈수록 소프트웨어로 인한 다운타임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또한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소프트웨어 자체 문제로 인한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스템 다운에 특이할 만한 점은 사람에 의한 비중이 15%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사람들의 직무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한 실수와 시스템 운영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용성의 단계 가용성 구축의 레벨은 시스템의 시베리티 레벨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노멀 시스템에서 1단계 백업 이외에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되면 백업한 시점 이후의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고 특별한 회복 능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프로텍션은 노멀 시스템에 비해 온라인 데이터 보호를 제외하고는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데이터 프로텍션을 위해서 레이드 5나 미러링 같은 낮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가 진행될 뿐입니다. 디스크가 모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시스템 다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프로텍션은 흔히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두 대의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러스터로 구성한 후 한쪽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시스템이 대체 작동함으로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SPOF를 제거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적인 가용성은 99.98%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나 중복 투자되는 비용의 천문학적인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네트워크까지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보호 단계 중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최상의 IT 기술력이 결집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시스템은 원격제에 서로 이중화되어야 하며 백업 시스템은 언제든지 자동으로 메인 시스템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대부분은 보통 12개 이상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이 구성 요소들 각각의 하부 요소들이 편재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시스템에는 SPOF를 구성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이 MTBF의 길목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체 서버가 구성되어 있다면 각각의 SPOF에 대한 확실한 리사일런스를 확보하여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98% 이상의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일오버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는 두 서버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서버들이 클러스터로 바뀌도록 요구하는 구성 요소는 5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 서버는 프라이머리 서버와 대기 서버 두 대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주 서버가 먹통이 된다면 그 작업을 이어받아서 대체 서버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페일오버라 합니다. 두 번째로, 페일오버를 구성하는 데에는 3가지의 다른 네트워크 연결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페어로 엮여진 허드비트 네트워크로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바로 통신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상호간에 독립적이며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서버들이 다른 서버와 연결하게 하고 모니터링하여 페어를 이루는 상대에게 조치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연결은 일반 서비스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세 번째는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로 페일오버가 발생한 후에라도 시스템 관리자들에게 각 서버 간의 네트워크 경로를 보장합니다. 페일오버에는 내부 비공유 디스크와 공유된 디스크 두 종류의 디스크 유형이 있는데,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 디스크들은 서버들 사이에서 이동하여 클러스터된 양 서버에 의해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페일오버상의 모든 디스크들은 일반적으로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페일오버에서 응용 프로그램은 클러스터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은 일반적인 페일오버 디자인에서 추가적인 비용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실행될 경우와 교대로 실행되는 경우의 어플리케이션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서버에서 완벽하게 작동되는 제값의 라이센스를 구매함으로써 HA를 구성하는 비용은 최초의 예상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과 SPOF는 페일오버 시스템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페일오버 시스템 상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 페어로된 모든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구성 요소가 있다면 두 서버가 다운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가용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페일오버는 비대칭량과 대칭량의 두 구성 방법으로 나뉩니다. 비대칭량에서 투 노드 환경 설정에서는 한 개의 노드가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고 그동안 다른 하나는 스탠바이 전용으로, 즉 대체 노드로서 대기 상태가 됩니다. 비대칭량 페일오버의 예입니다. 이 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전형적인 액티브 스탠바이 모델입니다. 최초 액티브 노드에서는 공유 디스크를 마운트한 상태이며 서비스 네트워크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액티브 노드가 장애 상황에 봉착하면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내리고 공유 디스크를 언마운트하며 서비스 네트워크 IP를 놓고, 반대로 대기 서버는 서비스 네트워크 IP를 가져와 네트워크 카드에 설정하고 공유 디스크를 마운트시키며 응용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러한 비대칭 페일오버 시스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같은 비용을 주고 도입한 대기 서버가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지만 비용을 지출한 고객의 입장을 정당화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대칭량 2노드의 경우는 양 노드가 완전히 개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면 다른 노드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2배의 작업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장난 노드가 고쳐질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칭량 페일오버 시스템은 액티브 페일오버로서 비용적인 측면보다 효율적인 비용 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복 투자를 하는 대신 이중 연결 디스크와 하드비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비용만 추가될 뿐입니다. 하지만 테이크오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한 서버가 두 대의 서버가 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자원의 분배가 뒷받침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고장난 노드의 작업이 취소되지 않고 완벽히 다른 노드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캐시 퓨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완벽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고한 전산실에서는 정확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시스템 도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한 용량 산정이 필요한데, 정확한 용량 산정을 위해선 매우 다양한 시스템 구성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에 대한 사이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량 산정 프로세스는 보편적으로 다음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작업 로드량을 측정하고, 두 번째로 분석된 작업 로드량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자본을 분석하고, 세 번째로 최상의 효율을 고려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자원과 최적의 투자 비용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준비합니다. 네 번째로 설치와 모니터, 튜닝을 통해서 시스템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복제가 제대로 수행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복구에 사용되는 모든 물리적 종속 파일이 복제된 시스템에서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복제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두 개의 동일한 데이터 집합이며, 이상적으로는 이 두 개의 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다른 호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위치인 디스크를 의미하게 됩니다. 복제는 많은 디스크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운영상의 장애나 성능 손상을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다운타임에 대한 예측 및 방어가 가능합니다. 복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으로는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서버, 짧은 장애 극복 시간이 필요한 환경, 데이터 손실 극복과 빠른 복구를 위치할 때, 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때, 일반적인 재난을 복구할 때입니다. 복제 기법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원거리 복제본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인 유저에 의한 파일 시스템 복사, 쓰기 명령이 원거리 복사가 끝날 때까지 전체 쓰기 명령이 블로킹된 상태로 다른 시스템에 복사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브 수준의 쓰기 전송, 하드웨어 디스크 어레이를 이용 변경된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 어레이로 전송하는 디스크 블락의 단위 복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분산시키는 트랜잭션 단위 복제,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고 데이터의 이동량이 많은 환경에서 메모리 내의 자료를 다중 서버에 빈번하게 업데이트하는 체크 포인팅 기법을 사용하는 프로세서 수준의 메모리 상태 정보 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복제입니다. 복제 기법들이 적용된
시스템 환경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가장 광범위하게 복제 기술이 적용된 사례이며 최근에 긴급재난 복구센터 구축 시 가장 많은 기술적 분야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제는 주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거나 동작 중이던 시스템의 장애 시 MTTR을 분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낮추어주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물리적인 장애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줍니다. 여러 데이터베이스 복제 기술 중 하나인 리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환경에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로컬 사이트에도 유지하면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순간에 퍼포먼스도 향상되고 네트워크 페일리어가 발생하여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환경에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자신의 사이트의 오브젝트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리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오라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째로 읽기 전용 스냅샷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리플리케이션 방법으로 분산 환경 중 한 노드에 있는 마스터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스냅샷을 로컬 사이트에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마스터 테이블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메트릭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읽기 전용 스냅샷이 마스터 테이블에서만 변경 작업이 가능하고 스냅샷은 읽기만 가능한데 반해 시메트릭 리플리케이션 환경에서는 이 환경에 포함된 모든 리플리케이트 된 데이터들을 변경 가능하고 이 변경 사항이 나머지 모든 사이트에 전달됩니다. 또한 읽기 전용 스냅샷이 데이터 레벨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데 반해 시메트릭 리플리케이션은 스키마 레벨의 변경 사항도 다른 사이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관리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